외국 의사라고? 우리 마을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꽁꽁이는 아닐 테지. 강원도의 한오지 마을, 폭설이 쏟아지던 그날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캐나다인 의사가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마을 회관에서 그가 본 한 장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의 행동.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알렉스 카터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5년 전 한국으로 온 이후로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해왔죠. 외국인 의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도 컸지만 환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였어요.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들른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흑백 사진 속에는 안개에 휘감긴 산자락과 오래된 기와지붕들, 그리고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가 담겨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강원도 구절리 1960년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며 물어보는 제게 카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절리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제 고향이기도 해요. 어릴 적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알렉스, 의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다.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거지. 그 가르침을 따라 의사가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그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 기울일 시간은 없었죠. 서울에서의 5년.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던 제게 그 사진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카페 주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이맘때면 길이 험해서 게다가 곧 큰 눈이 올 거라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병원에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냈고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더 낯설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마치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캐나다의 시골 마을들을 다니며 진료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구절마을로 가시게요? 택시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읍내에서 마을로 가는 길, 잿빛 하늘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바람은 날카로워졌어요.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곧 폭설이 올 텐데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괜찮습니다.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고 어느새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지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수채화처럼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마을입니다만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가 갑자기 헛돌기 시작했어요. 이크, 이거 위험한데요. 가까스로 차를 세운 기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네요. 여기서 내리시든지 아니면 다시 읍내로.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제 대답에 기사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기 보이는 게 마을 회관입니다.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폭설이 예보됐으니 빨리 안전한 곳을 찾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자란 제게 눈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런 산골 마을에서 폭설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배낭을 메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는 조심스럽게 방향을 돌려 떠났고 저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멀리 보이는 회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발밑에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찾던 곳일까?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요. 미끄러워요. 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발이 미끄러졌고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배낭에서는
제가 가져온 의료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성큼성큼 다가온 그녀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흩어진 의료기구들을 주워 담아주었습니다. 김은주예요. 마을 영어 교사였죠. 근데 외국인 분이신가요? 이런 날씨에. 네, 알렉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사실 저는 은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캐나다요? 이런 날씨에 어쩐 일로? 그때 갑자기 마을 어디선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야, 어서 회관으로 들어와. 큰일 났어, 이장님. 은주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뭔가 심각해 보이네요. 회관으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TV에서는 기상특보가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간간히 깜빡거렸고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도로가 다 막혔다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어요. 산사태 위험도 있고 최소 사흘은 꼼짝 못할 것 같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근데 저 양반은 누구요? 이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옆에 있던 은주 씨가 얼른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손님이에요. 원래는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의사?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뒤쪽에서 한 어르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국 의사라고. 우리 마을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꿍꿍이는 아닐 테지. 요즘 세상에 누가 폭설 오는 날 혼자 산골 마을을 찾아온다고. 돌아보니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은 채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이 바로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한민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은주 씨가 당황한 듯 말을 걸었지만 한 어르신은 고개를 돌린 채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장님이 어색한 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눈이 그칠 때까지는 모두 여기 회관에 있어야 할 것 같소. 은주야, 저 양반은 내가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폭설이 내리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이 우연한 조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이곳에서 찾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의 풍경은 제가 카페에서 보았던 그 흑백 사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폭설은 계속되었고 저는 이 낯선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낡은 난로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열이 점점 더 오르시는데 어쩌나. 한쪽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마에 찬 수건을 들고 계셨어요. 그 앞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한민수 어르신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셨어요. 우리 마을 어른을 외국 사람한테 맡길 순 없소. 게다가 증상을 보니 우리 전통 한약으로 다스려야 하는 증세요. 하지만 어르신,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구로 먼저 확인이라도. 젊은 양반,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약초와 치료법이 있다오. 감히 그걸 무시하겠다는 건가? 한민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은주 씨가 저를 살짝 끌어당기며 속삭였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약초로 유명했어요. 특히 한 어르신은 그 전통을 지키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시죠.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의술의 기본은 신뢰란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누워 계시던 어르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옆에서 간호하시던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어요. 청진기를 꺼내 어르신의 가슴에 대자마자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었어요. 당장 항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제 가방에 뭐요? 감히. 한민수 어르신이 격분하며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우리에겐 대대로 내려오는 약초가. 어르신.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약초를 다릴 시간이 없어요.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수 어르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외국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전통을. 아버님, 갑자기 김은주 씨가 나서서 한민수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우리 전통은 소중하지만 지금은 어르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민수 어르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워 계신 어르신의 기침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회관 안을 가득 메웠어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한민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시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시오. 순식간에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응급약들을 꺼내고 링거를 놓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다행히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응급키트가 있었기에 기본적인 처치는 가능했습니다. 이장님, 어르신을 따뜻한 방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창수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관 안쪽에 작은 방이 있소. 거기로 모시지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르신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열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쳐갔어요. 고맙소. 뜻밖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민수 어르신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르신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약초와 당신의 서양 의술을 같이 써보면 어떻겠소?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 청년이 눈보라를 뚫고 회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윗마을 도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고립된 가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이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 눈보라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김은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민수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소. 이 산길은 내 발바닥처럼 훤하니 게다가 약초 지식도 필요할 테고.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의술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이상한 따뜻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할아버지와 한민수 어르신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한민수 어르신과 저는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어요. 뒤에서는 박창수 이장님과 마을 청년 몇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길은 눈이 없을 때도 험한데. 한민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로 앞길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걸음걸이를 보이셨어요. 어르신, 제가 부축해드릴. 괜찮소. 이 정도 산길은. 어르신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발밑에 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어르신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우리가 밟고 있던 자리가 스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 눈덩이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러다간 우리도 구조가 필요하겠구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다. 뒤에서 따라오던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불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는 불빛이 보이던 방향에서 났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려는 순간 한민수 어르신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천천히 가시오. 이런 날씨에 서두르다간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소. 어르신 말씀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지만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불빛은 반쯤 무너진 집에서 나오고 있었고 현관 앞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조희연 씨,
박창수 이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어쩐 일로? 이장님. 조희연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어요. 도로가 막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 터지고 저는 즉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다치셨나요? 지붕이 무너지면서 할머니가 다리를 조희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거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또렷하셨지만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진찰해 보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오. 한민수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어요. 도로가 모두 막혔으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위를 향했고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당장. 청년들이 재빨리 할머니를 들 것처럼 만든 담요에 눕혀 밖으로 모셨고 우리도 겨우 빠져나왔어요.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집의 나머지 지붕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다간 동네가 다 무너지겠소. 한민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갔고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민수 어르신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골짜기에 옛날 산신각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을 거요. 그곳이라면 산신각이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그렇소. 바위를 파서 만든 곳이라 아무리 눈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요. 게다가 약초도 보관해 두었으니 박창수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최선일 것 같네요. 우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한민수 어르신의 말씀대로 그곳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견고한 건물이었어요. 내부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피신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약초는 어디에? 제가 물으려는 순간 한민수 어르신은 이미 벽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계셨어요. 이게 다 우리 마을을 지켜온 보물이요. 어르신이 자랑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거요. 저는 제 가방에서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의 약초와 제 의수를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어르신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고정하고 진통제를 놓는 동안 어르신은 정성스레 약초를 다려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 이걸 드시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조희연 씨가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서울로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아니다.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알고 보니 조희연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마을로 돌아온 터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손녀가 걱정되어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시려던 참이었대요. 이런 시골에서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조희연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어딜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제가 할머니 곁에서 모실게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 김은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큰 보온병과 이불을 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보내주셨어요. 이장님 댁에서는 메주콩으로 끓인 순두부가 이때서 가져왔고 숙자 씨네는 따뜻한 이불을. 그 순간 저는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어요. 폭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산신각 안은 따뜻했습니다. 약초 향과 순두부 국물 냄새가 뒤섞이고 할머니와 손녀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마을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자네, 한민수 어르신이 문득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계속 있을 생각은 없겠나?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어요. 집집마다 비상식량이 충분했고 서로 나누어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침 일찍 김은주 씨가 회관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신 청국장이에요. 외국인들은 냄새 때문에 안 좋아한다던데.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청국장 향이 이제는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한민수 어르신이 주신 약차도 이제는 하루 일과처럼 자연스럽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조희연 씨 할머니는 어떠세요? 김은주 씨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호전되셨어요. 한 어르신의 약초와 제 치료가 잘 맞았나 봅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김은주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조희연 씨가 걱정이에요. 어제도 서울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던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언쟁이 들려왔어요.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세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할머니, 제가 여기서 살 거라고 했잖아요. 서울에선 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수많은 회사원 중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선 조희연 씨와 이웃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가보니 조희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늙은이들 틈에서 젊은 나이에 무슨 낙으로 산다고 너희 할머니도 그래서 서울 가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희연 씨가 갑자기 회관 쪽으로 뛰어왔어요. 저희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회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애가 답답해서 이웃집 할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내려왔다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도리 아니겠소? 김은주 씨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회관을 바라봤어요. 제가 가볼게요. 하지만 제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조희연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간호하면서 밝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조희연 씨, 선생님,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죠? 연봉 좋은 회사 그만두고 시골로 왔다고 다들 그래요. 미쳤대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 치여 출근하고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엔 SNS에 올릴 예쁜 카페나 찾아다니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 이름 석자 제대로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달라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위로받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말 한마디에 눈물 나고 여기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제가 정말 조희연이라는 사람이란 게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때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희연아, 큰일 났어. 할머니가 순간 조희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달려갔어요. 할머니 댁에 도착해보니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아까까지 멀쩡하셨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찰해보니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절로 인한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약초를 한민수 어르신이 말씀하시려는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져온 약물로. 그런데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서울에서 몇 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조희연 씨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회사는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지만 간호사 일은 그건 정말 좋아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조희연 씨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능숙하게 도와주었고 덕분에 할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깨어나신 할머니가 조희연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할미가 너만 믿고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이제 제가 여기서 할머니 간호할게요. 제가 정말 여기 있고 싶어요. 조희연 씨의 고백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수 어르신이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젊은 것이 내가 잘못 봤구먼. 자네가 있으면 마을에 간호사가 한 명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그때였어요. 밖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윗동네에 불이 났어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정말 윗동네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로는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김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희연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가야 해요. 혹시 다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찾고 있던 건 어쩌면 자신의 자리였던 걸까요? 조희연 씨는 서울에서 찾지 못했던 자신의 자리를 여기서 찾은 것처럼 저도 이 마을에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고 저 멀리 화재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제 말에 박창수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을 청년들을 모두 불러 모아야겠소. 양동이라도 들고. 잠깐만요. 조희연 씨가 나섰습니다. 윗마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연기 흡입이 걱정돼요. 의료진이 먼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와 조희연 씨에게 쏠렸어요. 간호사와 의사,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혹시 기침에 좋은 약초 있을까요? 한민수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네를 만난 게 참 다행이구먼. 잠깐만 기다리게. 어르신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오래된 보자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약재들이 정성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도라지고, 이건 국화. 어르신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연기 마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요. 우리는 서둘러 약재들을 가방에 넣고 응급키트도 챙겼습니다. 그때 김은주 씨가 두꺼운 담요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출발하려는 순간 한민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서셨어요. 어르신, 위험합니다. 여기 계시는 게 이 늙은이가 약초는 잘 알아도 그걸 다리고 쓰는 건 서툴지. 자네가 실력을 보여줬으니 이번엔 내가 자네 곁에서 돕고 싶구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불신하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마을 청년들이 양동이와 삽을 들고 모여들었고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출발했습니다. 한 팀은 화재 진압을 위해, 다른 팀은 주민 구조를 위해서요. 윗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눈이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진정한 의술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조희연 씨는 능숙하게 주민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저는 심각한 환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김은주 씨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주민들을 안정시켰고 한민수 어르신은 약재를 다리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조희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연이가 엄마 같구나.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눈을 녹여 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불을 끄고 있었어요. 연기는 자욱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철수가 안에 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라면 지적장애가 있는 마을의 청년이에요.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은 건물 안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같이 가겠소. 한민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어르신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내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여든을 살았는데 저 집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자네는 의술이 필요할 테고.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와 코를 가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민수 어르신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이쪽이요. 철수가 늘 이쪽 방에. 그때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방 구석에서 철수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거라. 철수야. 한민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겁에 질려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철수야. 제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우리 같이 나가자. 밖에는 맛있는 약차도 있고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제가 철수를 안아들었고 한민수 어르신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을 뚫고 나오는 순간 어르신이 갑자기 비틀거리셨어요. 어르신, 다행히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와 우리를 부축했습니다. 조희연 씨와 김은주 씨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철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우셨어요. 아이고, 우리 철수 살아줘서 고마워. 한민수 어르신은 잠시 기침을 하시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알겠소. 자네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자네와 나,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같은 마음이었구먼.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뚫린 걸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외지인과 마을 사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조희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다 함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해냈어요. 의술과 약초, 젊음과 연륜, 현대와 전통,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을을 지켜낸 거예요. 하늘에서는 어느새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은 그쳤고 도로도 다시 열렸어요. 서울의 병원에서는 연락이 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말 여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김은주 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어귀에 오래된 한옥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난 화재 이후 마을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이 한옥을 의원으로 꾸며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네, 제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옥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처마 밑으로는 고드름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시골 특유의 평화로운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근데 말입니다. 김은주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서울에서는 연봉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후회하시진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한민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으신 채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벌써 와 계셨구먼.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어르신은 한옥 뒤편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한켠에는 이미 약초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들 한 뿌리씩 가져와서 목이 메었습니다. 약초 하나하나에는 정성스레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도라지, 당귀, 천궁, 그리고 각각의 약초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기에 좋은 도라지, 우리 철수가 심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당귀, 조희연이가 가져왔어요. 두통에 좋은 천궁, 이장님 댁에서. 어르신, 자네와 내가 함께 새로운 의술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자네의 현대의학과 우리의 전통 약초가 만나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오지 않겠나? 마당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조희연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날 제가 카페에서 봤던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김은주 선생님이 카페 주인분께 연락해서 구했대요. 이제 이 사진을 의원 입구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다시 보니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어요. 저 기와지붕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한옥이었고 저 피어오르는 연기는 아마도 약초를 다리는 연기였겠죠. 그나저나 선생님, 조희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마을 진료소의 첫 간호사로요. 정말요? 그럼, 네. 서울병원에서도 제의가 왔었는데 역시 여기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때 이장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 마을 역사상 첫 번째 현대식 한방의원의 시작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걸레를 들고, 누군가는 페인트를 들고, 또 누군가는 목과 망치를 들고 마치 지난번 화재 때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김은주 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이 마을의 알렉스 의사 선생님이에요. 더 이상 외지인도 외국인도 아닌 해가 저물 무렵 한옥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현대식 진료 공간이, 다른 한쪽에는 전통 한약재를 보관하는 공간이 생겼어요. 마당에는 약초 텃밭이 정성스레 정돈되었고 입구에는 그 흑백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나도 편하게 눈 감겠네. 한민수 어르신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제가 어르신께 배워야 할 게 아직 너무 많은데. 저녁이 되자 마을 분들이 하나둘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마당에는 자연스레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군가 마을에서 오래된 풍물을 꺼내왔고 장단에 맞춰 어르신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김은주 씨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원래 이런 걸 찾고 계셨던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단지 일상에 지쳐 잠시 쉬어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정말 찾던 건 바로 이거였다는 걸. 마당에서는 여전히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는 지금쯤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자리는 바로 여기라는 걸.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현대의학과 전통 약초를 함께 쓰며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의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의술의 길이라는 걸요. 지난 카페에서 본 그 흑백 사진이 제게 보여준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야 할 미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미래 속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마을을 덮은 저녁 노을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에 이끌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오게 된 알렉스 씨.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던 상황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는데요. 전통 약초와 현대의학이 만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이 특별한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한 약초나 민간요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전통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감동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